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달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매주 한 분씩 이 장애인의 자립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장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법 지원을 도와오신 분을 만나봅니다. 법원은 이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분들은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또 남의 진술을 듣거나 또 이해하거나 판결문을 제대로 받아보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우선 지체장애인들은 이동에도 불편함이 따르고요. 이런 장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챙겨주는 법조인들이 있어요. 법원 내에도 장애인 사법지원연구반에서 활동하는 분들인데요. 그 가운데 이 법원에 계시다가 바로 얼마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차성한 교수를 만나봅니다. 차성한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2년 장애인 인권 연대 사업팀에서 활동했습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습니다. 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 지원을 위한 연구반에서 활동하며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성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하고는 몇 번 인터뷰했죠, 과거에. 예, 이제 법원에 판사로 있을 때. 판사 시절에. 예, 맞습니다. 언제 또 로스쿨로 갔어요? 저도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장애나 뭐 사회보장 그리고 또 학자로서 연구하는데 좀 뭐 꿈이 있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올해 3월에 좀 갑작스럽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사법개혁은 누가 해요? 뭐 저도 이제 나와서 학자로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에 관심 가진 게 보니까 사법시험 합격도 전이네요. 예, 장애인 인권연대 사업팀에서 활동했다. 예. 어떤 계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교내를 걷다가 장애 학생 다큐 영화제 이런 포스터를 봤어요. 그래서 6월인가 7월에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가지 말았어야 된다 싶었는데 하여튼 보러 갔다가 그 이제 장애 학생들이 당시 서울대에서 이제 여러 장애 유형 학생들을 뽑아놓고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가 안 들리는 친구는 저기 교수가 얘기하는 게 무슨 금붕어가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겠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휠체어를 타는 분을 뽑아놨는데 그 주된 법대 같은 경우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도 없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저도 보니까 뭔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험 공부할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냥 첫 시작이었고. 예, 2002년 무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사가 돼서 보니까 이게 학교만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예,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제 그런 장애나 사회보장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생겨서 사실은 판사로 갈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유에서 판사로 가게 된 이후에 아예 그냥 변호사가 돼서 장애 맞습니다. 사회보장 전문이 되고 사회운동가가 될까 생각도 하셨어요? 뭐 공익소송 같은 걸 좀 많이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뭐 여러 이유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뭐 독일에 저기 장애인 사법지원이나 뭐 사회법원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해서 일단 법원에서 좀 커리어를 쌓고 또 법원에서 이제 독일로 뭐 해외 연수 같은 걸 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이제 장애인 사법지원 문제도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재판하면서 제가 역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판사로 갔고 관심을 이어가면서 현실을 보니
진짜 장애인들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불이익을 뭐 바로 준다기보다는 이제 그 비장애인한테는 너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휠체어나 이런 걸 타야만 하는 지체장애분들. 그렇죠. 예. 그 법정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좀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면서 이제 접근성, 엘리베이터 이런 게 많아지니까.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 계단만으로 접근해야 하는 그런 법정도 사실 있었고. 저 시골 지역 법원까지도 경사로 같은 게 다 되나요? 그래도 이제 1층 정도는 뭐 다 되는데 문제는 정말 아주 오래된 법정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적어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제 거의 다 돼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다른 유형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지체장애 가지신 분들 그거고. 그렇죠. 지체장애. 근데 하나 지금 저희가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건물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증인석에 가서 똑같은 눈높이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법정 방청석에 구석이 어디 통로에 서 있지 않고 자기 같이 방청원 분들하고 같이 동등한 옆자리에 앉아서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버셜 법정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배려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법원은 사실 아직은 그런 법정 내부의 접근성, 뭐 심지어는 이제 배심원석까지도 뭐 나중에는 장애인이 배심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석에 장애인용 받침대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높이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 비장애인이 그냥 일반 의자에 앉아서 할 때와 뭐 또 휠체어도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가 있고 수동 휠체어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세심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냥 법정에 너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니 끝이 아니라 배심원석이나 방청석에는 휠체어용 전용 공간이 따로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그 법정이 고정식 의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방청석. 그래서 사실 들어갈 수가 없고 보통은 이제 통로 같은 데 옆에 끼어서 앉거나 그럴 수밖에 그런 없죠, 경우가 현재는. 맨 뒤에나. 근데 이제 그거를 몇 개 드러내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이런 쪽 아닐까요?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은 뭐가 제일 문제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이라는 건 사실은 대화거든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눈이 안 보이시는 거지 의사소통은 괜찮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서류가 워낙 많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소송을 법정에서 말로 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 소송을 서류를 다 읽고 또 판결문도 읽어야 이게 뭐 상소할지를 결정하는데 그런 이제 소송 서류를 자기가 다 자기 비용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점자로 변환을 안 해줘요? 지금 이제 법원이 해주고 있는 거는 작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작년에? 그러니까 판결문은 이제 점자나 그 다음에 원하면 이제 그 소리로 낭독하는 이제 데이지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일로 제공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판결 결과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뭐 소장, 뭐 공소장, 그 다음에 뭐 변론 요지서, 상대편의 준비 서면 이런 것도 봐야죠. 그런 것도 봐야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국가가 무료로 법원에서 그런 소송 기록 변환 청구권이라는 거를 이제 시각장애인한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기록 변환 청구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률에서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약간 이제 법원도 물론 이제 그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판결문만 점자로 해서 정부 예산으로 해주고, 나머지 모든 것은 소송을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자기 돈 들여서 점자화 시켜야 한다.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개별 판사들에 따라서 이제 뭐 어차피 소송 서류가 전자 파일로 되는 경우, 요즘 전자소송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일반 그림 파일로 스캔하지 말고 그 텍스트 지원이 되는 그런 파일로 업로드하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받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개별적인 노력들이 그렇게 텍스트도 업로드가 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결국 이제 전자소송이 확산이 되면 전자소송을 시각장애인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럼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점자로 변환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건데. 네. 점자 말고 점자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확대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전자 파일로도. 똑같은 걸로 이제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듣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예. 문서는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예. 법정 안에서 주고받는 말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통역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어 통역.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어 통역은 사실 양적으로는 법원이 통역인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이제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법률적으로 시간이 오래되면 권리를 청구 못하는 게 뭐 소멸시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전문 용어를 사실은 잘 통역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법률 표준 수어라는 게 아직 정교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작년에 이제 법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민사 관련, 그러니까 형사 관련해서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법 분야별로 만들고 그다음에 법률 표준 수어.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민사가 아마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만들고 또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실제로 해야겠죠. 그래서 수어 통역을 법률 전문 용어까지 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법정에 가게 되면 통역사를 정부 예산으로 해줍니까? 예, 그 부분도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 형사소송만 국가가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을 국가가 대주니까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이나 뭐 이혼 같은 가사 관련된 거는 자기가 다 돈을 통역비를 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2012년에 이제 장애인 사업지원연구반 1차로 만들어질 때 문제가 됐는데 그게 한 7, 8년 동안 해결이 안 되다가 다행히 작년에 이제 뭐 사법행정자문회의라고 그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법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을 민사 가사까지 다 확장하라라고 결의를 하고 관련돼서 이제 대법원 규칙 같은 게 개정되면서 이제 그 비용 부분 해결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전부 다 작년부터군요. 그러니까. 네, 조금 뭐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점자 판결문도 작년부터. 수어 통역 국고 보조도 작년부터. 조금 더 뭐 빨리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법원이 최근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제가 아무튼 시각장애 그 지체장애인들의 접근권 문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분들의 법률 보조. 그 다음에 제일 걱정이 발달장애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청각장애 관련해서 하나 조금 중요한데 말씀을 안 드린 게,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어가 아니라 이제 구어라고 입술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 통역으로 해서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문자 통역하고 수어 통역을 동시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2-3시간 이상 넘어가면 2명을 해서 2인 1조로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좀 열악해서 한 명이 막 2-3시간씩 3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진술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제대로 이 법률적인 전문적인 대화를 못하죠. 발달장애 있는 분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좀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뭐 이런 신뢰관계를 옆에 둘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진술을 좀 조력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좀 재판장도 중요한데 이제 발달장애를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 법률적으로 물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약간은 초등학생한테 쉽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발달장애인한테 또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지난 2011년에 영화 도가니. 맞습니다. 거기가 좀 발달장애인들이 있었던 곳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청각장애인이면서 일부 이제 지적장애가 있었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성폭력 당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 그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안 되잖아요. 좀 뭐 나중에 항소심 가서 집행유예로 다 나온 거는 사실 좀 뭐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당시에는 합의만 하면 강간죄 같은 경우에 뭐 처벌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 형량을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친고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한 부분이 사실 있었고. 근데 바로 그런 대목에서
장애, 발달 장애,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예. 제대로 된 그게 합의라고 봐야 돼요? 그거 너무 날카로운 지적인데 예, 그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친인척이나 보호자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합의를. 제가 예,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부 친고죄 이제 지금은 이제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절차 진행할 때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불원이나 아니면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짜 그렇죠. 의사인지 요거를 정말 세심하게 이제 재판부가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판사님들이 물론 훌륭하시긴 하지만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청취자분들도 뭐 그 학교 다닐 때 뭐 발달 장애인 친구하고 정말 제대로 대화를 해본다든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또 법원에서 법관 연수나 뭐 이런 재교육 프로그램 그런 걸 다 돌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예. 그러면 그런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됐어요. 예. 그럼 그분이 예. 법정에 나와서 예. 자기가 당한 피해를 제대로 예. 진술하게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제 법원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가니 사건이 워낙 큰 충격을 줘가지고 이후에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뢰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정적으로 예. 진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진술조력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의 의미 또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또 진술조력하는 분을 이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제 선임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생겨났고 점점 이제 확대되려고 노력 중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성이 되게 높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필요하면 그런 예. 사람들을 전문가를 고용하고 하는 비용은 역시 정부가 내고. 네, 뭐 그 법원에서 고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외부에 있는 인력을 쓰면 이제 그런 비용들은 이제 국가에서 처리할 수 있고. 예. 또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되게 다양한 뭐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사실 또 잘 사람들이 모르는 장애 유형이 있는데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장 장애. 신장 투석 받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휴식이 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재판을 이제 받을 때 그 중간에 휴식이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투석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 일정 같은 거 조정하는 부분들도 맞아요. 중요할 수 있고 투석을 일주일에 꼭 두 번 정도씩 받아야 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호흡기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호흡기 장치를 장착하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 잘못되면 이게 뭐 이렇게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 약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형적인 장애 유형 말고 조금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사들이 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법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장애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작업을 이제 계속 해왔고 네.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어떤 분은 심장이 약해서 자칫 흥분하면 안 죽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뭐 좀 더 정교화 지금 이제 논의하다가 저도 나왔는데 사건에 이분이 장애가 있다 없다 그리고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를 미리 소송 기록이나 전자 시스템에 이제 입력하는 란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부나 법원 직원이 미리 알 수 있게 그래야죠. 그런 논의도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차 교수는 직접 현장에서 일선에서 재판할 때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을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사건을 제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임의적인 배당이라서 사실 제가 직접 이렇게 장애를 경험한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을 뭐 농인분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난청을 가지신 좀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또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옆에 누군가를 앉혀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통역하는 그 바로 귀에서 얘기해서 뭐 그런 거나 이제 보청기 사용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보험금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원고가 발달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소송이 제대로 된 소송인지 아니면 누가 이용해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소송인지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좀 바쁘더라도 직접 그 원고를 출석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따로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정한 의사인지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은 좀 있습니다. 예. 몇 번 언급하신 장애인 사법지원연구반? 네. 처음에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이것도 사실은 도가니 사건의 영향입니다. 그때 이제 워낙 이제 법원도 함께 좀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근데 그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성폭력 문제였고 하나는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그때 당시 뭘 요구했냐면 방청석에서도 수화를 볼 수 있게 통역을 좀 하거나 네. 아니면 그 통역인의 위치를 좀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재판장님은 약간 좀 당황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재판부에서 이렇게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막 논란이 돼서 이제 다행히 이제 나중에 얘기해서 그거를 이제 해주시는 걸로 바꾸시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장애 사업 지원 문제가 그때 이제 튀어나왔고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원 들어올 때 그 문제를 관심이 있어서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한두 편 정도 장애 사업 지원에 관련된 그 논문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쓴 직후에는 사실 거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갑자기 좀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소환당했군요. 예, 뭐 소환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참여하고 또 이제 다른 조음들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예, 일단 그럼 우리가 뭘 할지 고민하다가 뭐 제일 중요한 걸로 잡은 게 이제 가이드라인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았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그 가이드라인은 이제 구성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총칙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그 판사든 직원이든 장애가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뭘 지원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앞부분에서 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절차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소송이 뭐 민사, 형사, 행정, 뭐 가사.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대표적인 민사와 형사 이제 이 두 가지를 잡아가지고 개별적인 절차에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이제 절차별로 또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짜서 같이 작성하고 뭐 또 검토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했습니다. 언제 처음 나왔어요? 그게 아마 2013년에 처음 나왔고 당시에 그냥 그 법원도 나름 노력한 거라서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단신성으로 근데 언론에서 한 번 정도 실어주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뭘 못하면 욕하면 기사가 아마 잘 팔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이 뭘 잘한 거를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지. 예. 근데 그렇게 어떤 이 사법지원 연구반이 만들어져서 가이드라인까지 내고 한 것도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런데 지난해 돼서야 뭐 벌써 한 7, 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판결문 점자 서비스 뭐 수어 통역 형사 절차 비용 부담 뭐 비용 겨우 그 정도 되는데도 7, 8년이 걸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되게 열심히 해주셨고 저도 뭐 참여해서 기쁘게 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게 그 당시 법원 이후에 이제 좀 전개 과정이 좀 아쉬운 게 약간은 좀 어떤 그 가이드라인 하나로 너무 이렇게 뭔가 일이 끝났다는 느낌의 어떤 홍보나 또는 이제 뭐 인식만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갔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 제도를 바꾸고 규정을 바꾸고 하는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 5, 6년, 6, 7년 사실 그렇죠. 멈춰 있었고 이제 그래서 뭐 그 중간에 이제 유엔에서 2014년에 사법부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 뭐 내용은 좋은데 이게 규범력이 있냐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법규로 만들어 봐라 이제 그런 권고도 좀 사실 나오고 이제 판사나 뭐 직원들 장애 관련된 교육도 좀 제대로 해봐라 이제 이런 권고도 나왔는데 사실 법원이 한 뭐 5, 6년 7, 8년 동안 그걸 이제 사실은 뭐 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조금 제대로 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뭐 2019년 그 무렵부터는 다시 좀 논의가 시작된 거네요. 2차 연구반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첫 걸음 떼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지금 그죠? 활동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다만 장애 사업지원 연구반은 이제 TFT 비슷하게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한 거라 사실 2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 내고 몇 가지 중요한 일 하고 끝나서 언제 또 3차가 될지 모르는데 이제 밖에서 또 뭐 여기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뭐 장애 단체나 시민 단체나 또 언론에서 3차 연구반도 빨리 만들어서 하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목소리를 내야죠.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차 교수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일반 행정부 관공서에 장애인 분들이 가서 뭔가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조력받을 수 있는 이런 건 있나요? 그 부분이 사실 그 유엔에서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유엔에서 권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되게 좋은 조항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법원한테 적극적 구제 조치라는 걸 명할 수 있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결로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쇼핑몰에다가 시각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게 홈페이지나 이런 거 바꿔라 이런 판결도 최근에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미 2008년에 그 만들어진 법에서 시행되던 법에서 들어온 조항인데 그 권한을 법원이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2014년 돼서야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런 장애인을 위한 소송 절차를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법원도 노력하라 이런 권고도 나왔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용도 좀 감면해줘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문제 생각하면 한 20여 년 전부터 장애인 이동권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받을 권리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 장애인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재판 과정 사법 절차에서도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조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사법 절차뿐일까? 행정부서에 가서 민원 제기할 때, 그렇죠. 또 방금 판결 얘기하신 것처럼 쇼핑몰 가서 뭐 하나 사더라도 맞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의 장애인을 위한 조력은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는구나. 그걸 판사들이 판결로 명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적극적 구제 조치만 사실 활용하면 말씀하신 이동권, 노동권, 뭐 교육권 엄청난 변화가 사실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사법부가 장애인 권리 증진에 사실 큰 역할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나오셨습니다만 학계에서 이 장애인 사법 조력에 관한 글 연구도 더 많이 해주시고 계속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차성한 교수였습니다.